안녕하십니까. 국제회의 기획업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세 번째 파트 근무 형태 유연화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업계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장시간 근로 형태가 유지되었던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 주 52시간제라는 게 굉장히 경직적인 근무 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체제를 보면 하루 8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하고 일주 40시간 내에서 일을 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로기준법 50조에 있는 기준 근로시간인데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40시간을 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 5일 근무를 전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게 하면서 연장 근로는 일주 12시간 이내에서만 시켜라. 그러면 이제 40 더하기 12니까 이게 이제 52시간제를 의미하는 거죠. 이 52시간을 원천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40시간을 넘어가는 1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도 5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밤 10시와 새벽 6시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적용해서 연장 근로를 가능하면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일반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업계와 같이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근로시간 체계를 적용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에 우리 업계의 특성을 좀 써놨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제회의, 세미나, 학회 등 하나의 행사를 제안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 단계까지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급하게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 행사가 임박한 시기, 행사 기간 중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도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행사가 없는 비수기, 이런 동계기간, 이런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게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근로시간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다른 주에는 근로시간을 짧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그 어떤 업종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업계의 근무 특성은 업무 수행자의 재량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과 연결되는 거죠. 일정 정도의 경험과 숙련을 가진 직원이라면 특정한 행사를 맡아서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획부터 제안, 진행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관할하고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주도하에 업무를 추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죠. 따라서 이러한 재량과 자율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도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업종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도 보다 능동적 주체가 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근로시간에 재량을 갖는다는 자체가 일하는 사람에게 수동적 태도가 아닌 능동적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주 52시간제의 경직적인 제약 조건을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해소하고 나아가서 단지 법 위반 문제의 해소 측면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업무 효율화라고 하는 이런 취지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몰릴 때 많이 하고 일이 없을 때 적게 할 수 있는 경직적 근무 형태가 아닌 새로운 근무 형태는 뭐가 있을까? 두 가지의 근무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나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근로시간의 설계를 주도하는 것을 말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고 주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 업계는 어떤
유연근무제가 적당할까요? 예. 두 번째, 출장, 외근 등으로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외근 등으로 회사 밖에서 일할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임금을 줘야 되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임금 지급 대신에 보상휴가로 비수기에 쉬게 할 수는 없는가? 이게 우리 업종에는 필요할 수 있죠. 예.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제라는 제도로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근무를 하다 보면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데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예정된다면 사전에 급여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이제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도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업계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포괄임금제 등의 유연근무제의 종합 패키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유연근무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가 근로시간을 주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 51조의 2항에 보시면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그게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도 연장 근로가 아닌 그렇게 보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약 조건은 연장 근로가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근로일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 우리 업계에서는 과연 이게 유용한 제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교대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뭐 4조 3교대, 3조 2교대 뭐 이런 일반 생산 현장의 교대 근무제 같은 경우는 특정 주에는 40시간이 넘어가고 또 특정 주에는 40시간보다 훨씬 적은 근무 형태가 배치가 되면서 이걸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 이런 이제 형태가 가능한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적정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장점은 지금 이제 표에 보시듯이 1번에 있는 표와 2번에 있는 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도입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1번의 표를 보면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 1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그래서 일주일 근무 시간이 64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그냥 탁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잖아요. 52시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가 전부 연장 근로로 치니까 연장 근로가 24시간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매우 적어서 28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이 일주의 근무 시간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64시간이 되더라도 아까 소정 근로가 52시간까지 최대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밑에 표에 보면 소정 근로를 일주는 52시간을 보고 연장 근로는 딱 12시간 나오니까 그럼 64시간이 이제 되니까 그 주가 법 위반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법 위반 문제를 64시간까지 근무시켜도 법 위반이 안 되게 만드는 거니까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시간의 배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경직적인 근무 형태가 될 수가 있어서 다소간에 운영하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거는 사전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거예요. 선택, 누가? 근로자가. 네. 그렇게 하면 1개월 동안, 다만 이 단위 기간은 1개월이 되고 1개월 동안 특정 일에 8시간이 넘어가거나 특정 주에 40시간이 넘어가도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위한 노사 합의를 할 경우에는 그 정상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사용자도 노동력 활용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근로자한테만 맡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4호에 보면 반드시 근로해야 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도 규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그 결정에 따라서 근로시간대를 선택하면 그 범위도 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일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3시에 사무실을 열기도 곤란하고 3시에 나와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통 9시 출근이면 뭐 최소한 7시부터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6시 퇴근이면 뭐 10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해서 합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간이 조금 한 3개월 막 이렇게 더 늘어나면 좋을 텐데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1개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허용이 된다라고 보셔서 이런 부분이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기간이 너무 정상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것이 특정 주에 52시간이 넘어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서 우리 업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우리 업계의 유연근무제의 핵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근무시간에 변동이 생기고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기면 밤 늦게까지도 작업을 완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의 재량과 근로자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기획업무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노사 합의를 할 때 집어넣어야 될 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될 시간대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여러분들이 도입하실 때는 반드시 의무 근로시간대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의무적 근로시간대로 둔 그림입니다. 코어 타임이라고 하죠. 반드시 근무를 해줘야 될 시간입니다. 요거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이니까 코어 타임을 4시간으로 설정한 그림인데요. 도입 초기에는 이 코어 타임을 비교적 길게 가져가시는 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코어 타임을 더 늦게까지도 한 6시간, 하루에 6시간 이렇게 코어 타임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게 이제 정착되어 가면 이 코어 타임을 이제 더 줄여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더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침 7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또 규정이 되고 저녁 7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대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우리 업계에서는 조금 더 늦게 근무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거를 뭐 22시, 23시 이렇게 이제 선택 가능하게 하면 특정 일에 본인이 선택을 하면 의무 근로 시간대는 무조건 근로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와 뒤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를 다 본인이 근무를 해버리면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도 근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전날 이렇게 많이 근무하면 그 다음날 뭐 의무 근무 시간대만 근무하면 4시간만 근무하고 이렇게 이제 근무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모두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 그런 제도이고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측면과 더불어 법 위반이라고 하는 주 52시간제에도 국한되지 않고 월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훨씬 더 유용한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단위로 보지 않으면 월 단위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연장 근로가 없다라고 보세요. 연장 근로가 없다라고 보면 지금 그림의 1번입니다. 연장 근로가 없는 경우 하루에 8시간 근로한다고 보고 30일까지 있는 달에 소정 근로 일수가 22일이 나올 수 있죠.
토요일, 일요일이 8일이 나오면 그러면 8시간 곱하기 22일을 하면 176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6시간을 그 한 달 동안 176시간을 했느냐 아니면 이걸 넘었느냐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하루, 주 연장 근로를 판단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 달에 200시간을 일을 한 거예요. 주를 안 보고 월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7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기본 근로가 되는 건데 200시간을 근로했으니 24시간이 그 초과 근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4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연장 근로를 좀 집어넣는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의 근로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의 연장 근로를 집어넣는 그런 경우였다면 총 198시간의 기본 근로와 연장 근로까지 합친 시간이 이제 우리가 산정해야 될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달에 220시간을 근무를 했어. 그러면 198시간보다 22시간을 더했으니까 22시간에 대한 초과 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얘기할 보상휴가를 주는 걸로 관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 단위로 연장 근로를 판단하는 거니까 훨씬 유연한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노사 합의서를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사 합의서를 이제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느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 대상 근로자, 정상 기간, 의무 근로 시간대, 코어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어 타임. 그다음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시간제, 그다음에 서면 유효 기간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를 다 선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근로자 대표하고 그냥 1대1로만 얘기하고 이걸 도입하면 되냐? 그렇진 않겠죠. 예,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 대표가 전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또는 회사도 설명해서 전체 근로자들이 충분히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이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 첫 번째 선택적 근로시간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우리가 행사장을 미리 살펴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발주처하고 회의하러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행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바쁘다가 중간에 세미나나 이런 게 진행할 때는 밖에서 대기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휴게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의 지휘 감독이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근무를 했다 또는 8시간 근무를 했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해놓으면 그런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월요일 날 출장을 가는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 돼서 제주도까지 가서 다시 끝나고 올라오는 이동 시간을 포함한 하루에 그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8시간만 근로한 거로 간주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행사 시작서부터 준비, 시작, 그리고 끝 마무리까지 해서 하루에 일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8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도 직원들의 불만이 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소정 근로시간, 즉 8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합의의 내용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런 형태의 단계별 간주 근로시간을 구분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놓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한 노사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간주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출장, 연수, 행사 진행 등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가 드린 합의서에는 이 3조 2항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제1항 이외에 출장, 행사 진행 등에 있어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별표일이 이제 단계별 간주 근로 시간을 나누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업체의 그 모니터링도 좀 많이 했는데요. 요 간주 근로 시간제를 단계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직 좀 어색하십니다. 많이 활용하시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반면에 뭐 직원들 조사를 해보면 이 간주 근로 시간제를 또 단계별로 하는 것이 공정해 보인다. 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각종 그 유연근무제 합의서에서 서면 유효 기간을 두도록 하는 이유는 이것 역시 한번 도입하면 영원히 가는 제도가 아니라 그 도입한 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그런 제도를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서면 합의의 유효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3년 정도로 규정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합의서를 연장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제회의 기획업에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저는 보상휴가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업계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오래 근무하고 이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는 일의 완성이 중요하고 각자가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비수기를 이용해서 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보상휴가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57조에 아주 간단한 조항이 있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앞에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으로 줄 경우에는 그달의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달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상휴가제로 이제 합의가 되면 그달에 휴가를 주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달의 부담이 이제 비수기로 넘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해당 월이 아닌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휴가로 이제 부여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비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비수기에는 사실 일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되면 일이 없어도 무조건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수기 때는 과감하게 휴가를 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면 직원들 입장에도 바쁠 때는 많이 일하다가 또 없을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비수기 때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거나 휴가비를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지원 제도와 같이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유용한 그런 제도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보상휴가제 합의서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5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상휴가 발생일로부터 기본적으로 언제 쓰게끔 할 거냐, 그리고 뭐 며칠 동안 뭐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규정하셔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보상휴가제를 굉장히 중요한 유연근무제 패키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일이 몰릴 때 많이 하고 없을 때 적게 할 수 없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장 외근 간주 근로시간제다. 그 다음에 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상휴가제 도입이다. 그리고 일정 부분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면 급여에 포괄임금제로 집어넣을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실 때는 코어타임을 규정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신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계속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태관리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요즘에는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로도 많이 제작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용되는 많은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주 근로시간제를 할 때는 단계 구분을 좀 하셔서
무조건 8시간만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걸로 해보셔라. 그 다음에 보상휴가제는 특정 시점에 일을 많이 하면 그 이후에 또 가능하면 직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수기에 충분한 휴식과 지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실 때는 요거는 좀 이따 유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 않게 적정 수준의 초과 근로를 사전에 책정해 놓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실 때는 노사 서면 합의서,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개별 근로계약서 이 3중에 이 서식을 활용하셔서 제도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유연근무제에서 필요하시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컨설팅을 여러 업체에 해드렸고 모니터링까지 해서 도입한 업체가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유형을 3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형. 제1유형은요, 이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길지 않았던 그런 업체였는데요. 그리고 포괄 시간의 수당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시간 근로, 40시간 근로, 그 다음에 연장 근로에 대한 뭐 보상휴가 뭐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이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유형이었는데요. 1유형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하되 성수기, 그 다음에 약간 중간 시기, 그 다음에 완전 비수기 이렇게 나누어서 근로시간을 각각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수기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그냥 6시간 30분 정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중간 시기에는 일일 8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자에 따라서 나는 9시 출근할 거야, 나는 10시 출근할 거야. 이렇게 이제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해서 근로자의 선택을 좀 도모하고 있고 완전히 성수기에는 이제 동일한 시간대에 출근했다가 동일한 시간에 퇴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연장 시간을 감안해서 수당 또는 보상휴가로 주는 이런 이제 유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업계의 노동 강도를 조금 줄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유형이 제일 이제 바람직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이제 좋긴 하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특정 주가 5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1유형은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유형이니까 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 현실적이진 않더라. 두 번째 유형은 완전히 이 반대입니다. 어떤 반대냐면 포괄임금을 책정하는데 우리가 일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니까 12시간까지를 전부 연장 근로를 하는 걸 예정해서 포괄임금으로 책정해 놓은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장 근로를 다 하는 걸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뭐 어떤 시기에 일이 많이 몰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추가로 수당을 주거나 추가로 보상휴가를 줘야 되는 거는 발생하지 않겠죠. 법적인 최대한을 다 책정해 놨으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법적인 수당을 최대한으로 다 책정해 놨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지 않은 다른 데보다 높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임금을 가지고 시간당 임금이 더 적게 이해될 수가 있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최대한을 책정해 놨다. 그리고 직원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별도의 보상으로 뭐 보상휴가를 주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유형. 요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 요게 약간의 그 법적인 리스크가 약간의 있어 보이는 게 최근에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 엄격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부분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형에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유형은 제3유형인데요. 이 제3유형은 포괄임금을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책정하긴 하지만 한 법적으로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의 한 50% 수준? 50% 미만 수준, 뭐 월 20시간? 뭐 이런 수준 정도를 책정해 놓고요. 실제로 이거보다 초과되는 경우에 이제 비수기 때 보상휴가를 주거나 뭐 별도의 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제일 많았고요. 이런 유형들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포괄임금을 책정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고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해서 또 어떤 회사마다 보상휴가제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또는 수당으로 주느냐,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 안에도 제3유형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제3유형들이 우리 업계에서는 좀 적합한 그런 유형으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포괄임금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업계가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시고 그 효과성을 계속적으로 검증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체크포인트 말씀드리면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근로시간을 관리하셔야 한다. 제1유형하고 좀 연관되는 거겠죠. 기존의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연장 근로를 할 때 회사에 승인을 받거나 통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을 방치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장 근로가 필요하면 회사가 관리도 해야 되니까 사전에 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서 불필요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근로시간 관리 포인트입니다. 특정 시점에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불규칙한 근로시간 운영 등 우리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시행을 적극 고려하시고 이에 대한 안정화 노력을 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설계하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시기 전에 시간의 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을 책정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을 새롭게 책정하는 것은 임금을 올리지 않는 한 기존의 기본급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포괄임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을 책정하지 않은 수준 내에서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얼마든지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방식이 좋은 거야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 회사가 하고 있었던 그런 운영 방식의 맞춤형으로 유연근무제를 설계하도록 하시고요. 유연근무제를 설계하실 때는 직원들이 기존에 어떻게 근무를 해왔는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근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평소에 연장 근로를 월 20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연간 평균이 나오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월 40시간을 하는 걸로 포괄임금을 책정한다면 그 포괄임금을 책정한 것에 대한 리스크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평소에 연장 근로가 20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포괄임금도 20시간 범위로 책정했다고 하면 그러한 포괄임금은 법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실제 근무 실태를 분석하시고 그거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설계하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근무 형태 유연화에 대한 매뉴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